30년 전 페미니즘 소설가로 알려진 이경자 작가의 오늘도 나는 이혼을 꿈꾼다 라는 작품이 걷는 사람에서 복간되었습니다. 소설가로서 화염병을 던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화두가 된 소설. 여성과 남성의 고정된 역할, 남성 중심 문화, 직장 내 성희롱, 가정폭력, 독박 육아, 고부 갈등 등 다양한 여성 문제의 질문을 던졌던 작가에게 세상은 비난했습니다. 마치 금서처럼. 인터뷰에서 이경자 작가는 현재 상황에 절망한다 하면 반드시 과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 여성들이 이걸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기분이라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종갓집 며느리, 아내로, 엄마로, 소설가로 살면서 유교적인 관습에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음에도 세상의 외로움과 비난을 꿋꿋하게 견디며 소신을 용기 있게 보여준 여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대가 소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대가 오기까지 이전 엄마들의 고단함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가는 독자 여러분의 지혜로 작가의 미숙함을 헤아리며 읽어주길 바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오늘도 나는 이혼을 꿈꾼다는 1992년 출간된 작품으로 총 54편의 초단편 소설이 한데 모인 여편 소설집입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읽기에 편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집 남편 좀 보래요. 신문 어쨌어? 아내가 밥을 먹으라는데 남편은 엉뚱하게도 신문을 찾았다. 순간 아내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남편의 눈길이 아내의 얼굴을 탐조등처럼 흩고 지나갔다. 남편감은 그저 밥을 복스럽게 먹는 남자라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시집 보낼 때 사위 고르는 기준으로 그걸 내세웠다. 자기 아들은 저렇게 키우고서. 아내는 잠깐 시어머니와 남편을 속으로 흉본 다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국이 식는다고요. 그러나 남편은 기어이 전화기 옆에 둔 신문을 찾아들고 식탁에 앉았다.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싱크대의 수돗물 꼭지를 돌렸다. 물이 쏴 하고 쏟아져 내렸다. 결국 남편이 볼 것이다. 아내가 아득한 눈을 하고 생각에 잠겼다. 둘째도 딸을 낳은 어머니가
또 딸을 낳았다는 남편의 구박에 시달리다가 태어난 지 2달이 채 못된 딸을 스스로 목졸라 죽였다. 결국 남편도 이 기사를 볼 것이다. 아내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온 몸에서 불길이 있는지 화끈거렸다. 그러나 남편은 최소한 옹졸하지는 않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성품에 의지하기로 했다. 그는 여태 딸만 둘을 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걱정하거나 그 불만을 내색하거나 딸을 둔 것이 아내의 탓처럼 내비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남편은 깨인 사람이었다. 아내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마치 불안이 불씨처럼 남아있다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장대 같은 청년이 아들이라고 찾아왔다느니, 같은 아파트 7층에는 본초가, 3층에는 첩이 살고 있는데 본초만 그걸 모르고 지냈다느니, 딴 살림 차린 남자일수록 충실하다느니, 세상이 이거 아주 뒤집혀도 에휴. 남편이 씹어뱉듯 중얼거리며 신문을 아무렇게나 내던졌다. 정말 그렇지.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2달이나 키웠는데 방실방실 웃었을 거 아니야. 왜 아내만 구속해? 남편이 살인을 교사했는데.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남편이 물을 마시다 말고 아내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처구니 없고 가련하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안 그래 당신? 아내는 피해자라고요. 오죽했으면 제 손으로 낳은 자식을 그 어린 걸 목졸라 죽였겠냐고요. 그 손을 가지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겠어. 자식 죽인 손을 가지고 말이야. 참. 남편이 기가 막힌 소리를 냈다. 우리 집 남편 좀 보래요. 아내가 뭔가 이상해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 뭐가 어쨌다고? 당신 못 봤어? 기사 못 봤어? 예편네가 서방 물고문한질한 거 봤어 못 봤어? 어머, 그런 것도 났어요? 아내가 신문을 집어들었다. 살만 나겠구나. 남편이 비아냥거리며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텔레비전의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다. 아내는 부지런히 남편이 말한 기사를 찾았다. 과연 남편이 말한 그대로였다. 아, 그래서 세상이 뒤집혔다고 하는구만. 아내는 자신의 한순간의 불안이 우스꽝스러워서 실제로 웃었다. 그녀는 식탁을 치우면서 물고문한 아내를 생각해 보았다. 오죽했으면.
여자 혼자 몸으로 병든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리고 살아가자니 무슨 내막이 있겠지. 아내는 남편 물고문 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두었다. 그때 현관문이 당당하게 열렸다. 엄마. 역시 아내는 만족스러웠다. 씩씩하고 당당한 둘째 딸이 그는 좋았다. 나 언니 올 때까지만 놀게. 턱걸이 연습할 거니깐. 알았지, 엄마? 숨이 턱에 닿는 소리로 아이가 말했다. 둘째는 어머니가 그래 라고 말했을 땐 벌써 밖으로 뛰어나갔다. 큰딸은 과외교습을 다녀서 8시 50분쯤에 들어왔다. 아무래도 난 신경불안증이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괜스레 불안했어. 차별의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어. 마치 천성처럼 박힌 것을 피 속에서, 뼈 속에서, 살 속에서, 뇌수에서 다 빠져나오자면 앞으로도 한 세대는 더 지나야 할걸? 아내는 식탁을 행주질하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행주를 빨면서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제법 맛이 들기 시작한 사과를 깎아 쟁반에 담아들고 남편 곁으로 갔다. 풋사과 맛이라더니 괜찮네, 여보. 아내가 사과 한쪽을 찍어주며 말했다. 남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았다. 여보,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지? 그러면서도 자식은 남자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게 엉터리니까 모든 게 다 뒤틀리고 헝클어진 것 같아. 사람은 다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사과 한쪽을 한 입에 넣더니 와작와작 씹었다. 그리고 다시 한 개를 집으려다 말고 그만두었다. 그가 넣은 포크가 유리 접시를 쨍그렁 때렸다. 나쁜 건 여자 탓이고 좋은 건 남자가 독차지하고 이기주의 아니에요? 남성 이기주의 말이요. 남편은 텔레비전만 쳐다보았다. 누가 그러는데 자식 만들 때 남편이 보태는 건 정자 한 개라고 합디다. 그 말이 맞지 뭐. 입덧을 하나, 진통을 하나, 젖을 먹이나. 어쭈 잘들 노는구만. 어디서 듣는다는 게 고작 그런 소리나 주워 듣고. 세상이 메스꺼운 목소리로 남편이 내뱉었다. 경멸을 가득 담은 얼굴이었다. 순간 아내는 남편이 두려워졌다. 무자비한 폭력이 느껴져서였다. 부부라는 건 무엇일까? 아내는 또다시 지병 같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피곤과 사치. 정우는
파김치가 되어 집에 닿았다. 딱딱하게 굳어 보이는 남편이 문만 열어주고 돌아섰다. 예, 넌 왜 맨날 듣니? 3살 된 정우의 딸이 쪼르르 달려나와 신발을 벗고 있는 어미에게 앵무새 목소리로 말했다. 지친 중에도 정우는 기가 막혀 눈을 부릅떠 아이를 겁주었다.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얼굴만 빠끔히 내보였다. 다녀왔습니다. 정우는 마지못해 인사 겸 말했다. 야근이 아직 안 끝났냐? 시어머니가 귀찮다는 듯이 물었다. 정우는 이틀 남았어요. 할까 하다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곤란 표정으로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우는 옷을 갈아입고 방바닥에 퍼질러 앉았다. 벗어내던진 나무껍질 색깔의 스타킹을, 그 뱀 허물 같은 것을 을지년스럽게 분노를 담은 눈길로 한동안 쳐다보았다. 눈두덩이에 바른 마스카라나 지우고 그냥 폭 꼬꾸라져서 잤으면 딱 좋을성 싶었다. 그러나 일어섰다. 더 앉아 있다간 아주 찌부러질 것만 같았다. 싱크대 설거지통에 저녁 먹은 그릇이 아무렇게나 담겨 있었다. 파출부는 오전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갔다. 아침밥 차린 것과 저녁 설거지는 정우의 차지였다. 먹지도 않은 저녁 설거지까지 하는데 우라통이 터졌다. 파출부 노임은 정우가 집을 하면서 그랬다. 아이가, 예, 넌 왜 맨날 늦니? 했던 것이 순전히 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었다. 식구락은 시어머니와 남편과 정우와 아이 넷이었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잡지사를 계속 다니는 것에 합의하고 결혼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시어머니와 파출부가 기른 셈이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정우가 맡았다. 밤에 몇 차례씩 깨어나고 그때마다 우유를 타서 먹이는 것도 정우의 몫이었다. 명일동에 45평짜리가 괜찮다더라. 시어머니가 식탁에 와서 물을 따라 마시며 말했다. 주말에 가보죠, 뭐. 정우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다음 달에 개를 타는 게 있고 월급이 올라서 용작 끼면 평수 늘려가겠다고 했더니 하루 만에 알아본 것이었다. 정우 내외는 월급 액수가 거의 비슷하였다. 그래도 정우는 용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러나 정우의 남편은 정우가 쓰는 돈만큼 쓰면서 그 외 술값, 담뱃값, 보약값을 써서 실제로 정우보다 3배 넘는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다. 오늘은 아침부터 그랬다. 출근을 하려고 옷을 입는데 시어머니가 앞서 나가는 아들을 보고 얘야, 너도 좀
옷 좀 해 입으렴 하였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한 말이건만 정우의 가슴팍에 팍 꽂혔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저게 지 옷만 해 입지. 얘 편내라는 게 뭐 관심 있어야지요. 라고 남편이 빈정대었던 것이다. 한두 살 먹었어. 내가 어떻게 옷 해 입는 것까지 신경 써. 정우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내쏘았다. 아이구야. 시어머니가 온갖 감정을 모아 이렇게 내뱉었다. 정우는 순간적으로 설움이 치솟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 너도 참 어떻게 그렇게 자발스럽냐? 아침에 일 나가는 주인한테 잘 다녀오라는 소리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으니 우리 애가 도무지 결혼하고 살이 내린 게 어디 그래서야 남편이 기죽어 살겠냐?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뜨고 그러나 양반뼈대 잃지 않으려고 위엄갖춰 침을 놓았다. 아니, 누군 출근하지 않나? 남편이라는 게 아내 옷 한 번 사준 적 있어? 난 뭐 편해서 살지나? 결혼하고 보약은커녕 영양제 하나를 안 먹고 살았다. 정우는 차마 따질 수 없어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다. 야근을 하고 나면 직원들이 다 같이 한잔들 하러 갔다. 결혼하지 않은 여기자들은 따라갔는데 기혼녀는 빠졌다. 그들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돌아설 때 묘한 소외감이 느껴졌다. 정우는 내친김에 세수까지 하려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옆에 주저앉았다. 야야, 사과 좀 깎아와라. 남편이 말했다. 정우는 그를 노려보았다. 갖다 먹어. 정우는 이렇게 씹어뱉듯 말했다. 그러자 정우의 남편이 아내를 모멸감 그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한테 사과 얻어먹으려는 내가 병신이다, 그리에. 남편이 이죽거렸다. 정우의 몸에 소름기가 파도처럼 밀리며 지나갔다. 이게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날 뭐로 취급하는 거야? 돈 벌어다 바치고 시중까지 들고. 그래도 정우는 내가 참아야지 생각하였다.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아직 팔다리를 꿈쩍거릴 수는 있으니까, 기어가서라도 사과를 가져다 깎아줄 수는 있으니까, 그거야 해줄 수 있으니까. 정우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문득 어떤 분노와도 같은 느낌이 무슨 빛처럼 정우의 가슴에 끼쳤다. 정우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물론 지금 내가 사과 깎아줄 수 있어. 하지만 몹시 지쳐서 세수도 하기 싫어. 그냥 쓰러져서 자고 싶어. 사람이 과로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넌 뭐야? 단지 아내에게 군림하고 싶은 거 아니야? 여자가 깎아다 바치는 사과가 먹고 싶은 거지. 그건 정신적인 사치야. 난 육체적으로 지쳐있다고. 먹고 싶으면 갖다 먹으라고. 정우는 내쏘고 일어섰다. 그의 남편은 당황해서 붉어진 얼굴을 하고 아내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아직 아내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